장인이면 미리 말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만입니까? 남산 한옥 레스토랑, 봄꽃이 만개한 정원을 등지고 상견례 자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인왕산 능선이 보이는 창가에 흰 보자기가 펼쳐진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김미숙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죠. 그 손에 들린 와인잔이 천천히 기울더니 차가운 적포도주가 휠체어에 앉은 노신사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옆에 앉아있던 한지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비 남편 박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이 와인을 뒤집어 쓴 노신사에게 꽂혔고 한 남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과연 이 노신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완벽한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창문으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지연은 이미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설렘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박준호를 만난 지 1년 4개월, 공식적으로 두 집안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으니까요.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파운데이션을 펴바르는 손이 살짝 떨렸죠. 한지연 32살. 서울 공공병원 내과 병동 간호사. 12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삶을 5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 가끔은 손을 잡아주며 울어드리기도 하는 그 일이 힘들면서도 좋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업이었으니까요. 아버지 한태수, 올해 66살. 지연은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10년 전 강남구 대형 창고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3번을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나오지 못할 뻔했죠. 기적처럼 살아나왔지만 두 무릎 아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사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사람 살린 거 후회 없다. 다시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욕실에 달려가 수도꼭지를 틀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은 아버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지연을 맞았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지연이 지난 생일에 선물한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아버지, 멋있다. 지연이 웃으며 말하자 태수가 쑥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늙은이가 무슨. 아니야, 진짜로. 우리 아버지 제일 잘생겼어. 지연은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어 드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 관자놀이 쪽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죠. 준호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성푸드 대표이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프리미엄 카페 운영하셔. 준호는 외아들이고 음식 유통회사? 응, 꽤 큰 편이야. 마트 납품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들어가 있대. 태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판단은 직접 보고 나서 하는 사람. 남산 한옥 레스토랑까지는 지연의 차로 30분이 걸렸습니다.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가로수가 흘러갔고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들을 잡은 채 힘껏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꺼내 아버지를 태웠을 때 박준호가 주차장 입구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정장에 웃는 얼굴로 다가오던 준호의 시선이 잠깐 아버지의 휠체어 쪽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반갑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한옥 특유의 나무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남산 능선이 그대로 보이는 자리, 이미 준호의 부모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박성일은 중년의 단단한 인상이었고 예비 시어머니 김미숙은 고가 브랜드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인사를 건네며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김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선이 휠체어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일도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김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오래되셨어요? 그게 휠체어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끝을 흐렸습니다. 10년 됐습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숙은 미간을 좁히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지연은 조용히 숨을 눌렀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태수는 잔잔한 얼굴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휠체어 말씀이에요. 장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먼저 알려주셨어야죠. 저희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시선도. 그러나 김미숙은 그 차분함이 오히려 비위에 거슬리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참 태연하시네요. 우리 아들 앞날이 걸린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버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나중에 간병 문제가 생기면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다 떠안아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도 마찬가지고.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숙은 지연을 힐끗 보고는 계속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박성일은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남자의 침묵이 오히려 김미숙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쳐 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준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웨이터가 코스 요리 첫 번째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은 냅킨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외아들이에요. 장남이고 나중에 제사도 있고 집안 대소사도 있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지연 씨가 아버지 모시면서 우리 집 일까지 다 감당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를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현실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태수는 그 대화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 남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단단히 자신을 붙잡고 있는지를. 요리가 한 접시 두 접시 나왔지만 자리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김미숙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병비 이야기, 유전 질환 이야기, 집안 배경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밝혔어야죠. 그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기만이에요. 김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슬그머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그때 처음으로 김미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기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숨겨야 할 결함입니까? 조용하지만 묵직한 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몰아붙이던 논리가 그 한마디에 뚫려버린 것을 느꼈는지 눈에 도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붉은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태수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잃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죠. 와인이 아버지의 흰 셔츠 위로, 감색 정장 위로, 넥타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생일 선물로 드린 그 남색 넥타이 위로.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황급히 냅킨을 들고 달려왔지만 손을 뻗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박성일은 뒤늦게 여보하고 낮게 불렀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앉았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와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넥타이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악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왼손에서 약혼 반지를 뺐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준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딱 2초,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미숙이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산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주차장에 이르러서야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태수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천천히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았고 태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지연이 먼저 내려 휠체어를 폈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려앉는 것을 도우며 지연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그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됐어. 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가 아니야. 내가 준호 부모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지연아. 태수가 딸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장애가 있다는 게 상대방 허락 맡아야 할 죄가 아니잖아. 알겠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오늘 많이 힘들었다. 씻고 자.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아. 지연은 아버지를 엘리베이터까지 바래다 주고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게 준호에 대한 감정인지 오늘 상견례에 대한 자책인지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준호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버렸다는 것. 그 장면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와인에 젖은 정장을 세탁기에 넣고 거실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넥타이는 따로 손으로 빨아 세면대에 걸어뒀습니다. 딸이 선물한 넥타이였으니까요. 거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수는 오랫동안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소방관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994년에 임용되어 2014년에 퇴직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현장을 수백 번 누볐고 수십 명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대형 물류창고 화재였습니다. 2층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들어갔을 때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잔해 아래 깔린 사람을 끌어내고 나오다가 태수는 두 번째 붕괴에 휘말렸습니다. 그 사람을 살렸고 자신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아직 기억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던 남자. 연기에 질식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끌려 나오면서 살려줘서 고맙소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이동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셨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오전 10시에 한성물류 물류센터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할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강남 쪽 거래처 미팅거는 이번 주 중으로 일정 잡아드릴까요? 잠깐.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동현 씨, 진성푸드라고 알아?
네, 식품 유통 쪽 중견업체입니다. 저희 한성물류가 수도권 냉장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죠. 연 매출 300억 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유통망 구조 좀 파악해줘. 저희 물류 계약이 거기 전체 납품망에서 어떤 비중인지. 이동현이 잠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그쪽이셨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보고 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그 모습. 태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소방관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감정에 흔들리면 죽습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 아침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됐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구 도곡동 박성일의 자택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그건 너무했잖아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숙은 소파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니. 내가 우리 집 지킨 거야. 와인을 얼굴에 끼얹는 게 집을 지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어차피 그 집이랑 엮이면 안 됐어. 처음부터 찜찜했다고. 박성일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집안의 장애인 집안이랑 엮이면 복잡해져.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연락해야 해요. 하지 마라. 파혼한 거 잘 된 거야. 아직 결혼 전이니 다행이지.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들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막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병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쥔 채 거울을 보다가 자신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물을 틀고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는 동안에도 어제 레스토랑 장면이 자꾸 눈앞에 겹쳤습니다. 와인이 아버지 얼굴에 쏟아지던 그 순간, 준호가 끝내 고개를 들지 않던 그 순간, 병원에 도착해서 라커룸에 가방을 넣고 나오는데 동료 간호사 최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너 어제 상견례 아니었어? 어떻게 됐어? 지연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파혼했어. 최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왜? 잘 안 맞아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진은 뭔가 더 물으려다 지연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지연은 병동을 누볐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투약을 하고 보호자 질문에 답하고 의사 회진을 따라다녔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어제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환자 곁에 있으면 자신의 아픔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전화는 2번 더 왔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일은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지연은 그 문자를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알았습니다. 막았어야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막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하지 않은 것과 몰라서 못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상견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레스토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중 누군가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김미숙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부터 시작됐고 와인을 끼얹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장인어른 얼굴에 와인 끼얹는 영상. 지연이 병동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오후 5시 영상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달려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혹시 너야? 지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속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리던 자신이, 약혼 반지를 빼 테이블에 내려놓던 자신이.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 창을 내리면 내릴수록 분노의 언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시어머니 실명 공개해라. 진성푸드 불매하자. 장애인 혐오 범죄 아니냐. 저 여자 사과해야 한다. 영상은 각종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김미숙의 카페 위치까지 찾아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나야. 최수진이 잠깐 굳었다가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지연은 그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퇴근 후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영상 봤어? 응. 어떡하지? 나는 이게 퍼지는 게 싫어. 아버지 얼굴이 다 나오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아버지 모욕당한 거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꺼. 아버지, 밥은 먹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밥 먹었냐고. 응, 먹었어. 그럼 됐어. 오늘 일찍 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곡동 박성일의 자택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진성푸드 거래처 담당자들, 지인들, 그리고 기자들. 박성일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퍼져? 누가 찍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일단 사과문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성일이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잖아.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더 커질 것 같은데. 홍보 담당자한테 연락해봐요. 뭔가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자기 방에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던지듯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다시 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2시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김미숙의 카페에는 별점 테러가 시작됐고 진성푸드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이 올린 진성푸드 납품 제품 목록과 함께 불매 인증 게시물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시각 한성물류 비서실장 이동현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동현이 직접 정리한 진성푸드 유통망 분석 자료였습니다. 수도권 냉장 배송 전체의 63%가
한성물류를 통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루트, 온라인 플랫폼 연결망, 지방 물류 거점까지 진성푸드의 유통구조는 한성물류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태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동현 씨, 네, 회장님. 계약 갱신 검토 일정이 언제야? 다음 달 말입니다. 앞당겨. 이동현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서울의 밤이 창밖에 고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진성푸드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일이 상석에 앉았고 영업팀장과 재무팀장이 양쪽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해. 박성일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3곳에서 납품 일시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쪽은 아직 공식 통보는 없지만 바이어 쪽에서 비공식으로 재검토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SNS 불매 운동 영향으로 소비자 반품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한성물류 쪽은 재무팀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성물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냉장 배송 계약 갱신 일정을 이번 달 안으로 앞당겨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박성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갱신 일정을 앞당긴다고? 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성일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들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팀장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박성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일은 김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성물류가 움직이고 있어. 한성물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배송계약 갱신을 앞당기겠다고 연락이 왔어. 타이밍이 묘해. 김미숙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설마 영상이랑 연관이 있겠어요? 그냥 일정 조정 아닐까요? 모르지. 일단 지켜봐야지. 하지만 지켜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한성물류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냉장 배송 계약을 다음 달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재검토라는 표현이 사실상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박성일은 업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에는 대형마트 바이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내부에서 진성푸드 납품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성일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성푸드의 유통망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거미줄의 핵심 기둥은 한성물류였습니다. 한성물류가 빠지면 수도권 냉장 배송 루트가 무너지고 루트가 무너지면 마트 납품이 흔들리고 납품이 흔들리면 온라인 플랫폼과의 계약도 연쇄적으로 위태로워집니다. 300억 원짜리 회사가 유통망 하나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은 병원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지고 나서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지연의 사연이 알려졌지만 다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한지연 씨, 요즘 힘들겠다. 혹시 며칠 쉬는 게 필요하면 말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나아요.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정말 그랬습니다. 병동에 있을 때만큼은 어제의 일이 멀어졌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처치를 하면서 집중할 때,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아픔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퇴근 후 지연은 아버지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하고 장볼 목록을 메모하는 동안 태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뭐 봐? 일. 지연이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물류 관련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태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됐어. 저녁은 먹었어? 응. 아버지는? 나도 먹었어. 지연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 옆에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호한테서 연락 계속 와.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수는 화면을 닫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가 그냥 보고 있던 거 용서할 수 있어? 지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했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얼굴이 계속 생각나.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던 그 모습. 그게 답이야. 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이 되면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랑 다시 사는 건 별개야. 지연아, 한번 보고 있던 사람은 평생 보고 있어. 그게 그 사람 본성이야.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섭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 영상도 퍼지고 여론도 이상하고 박 대표 쪽에서 뭔가 대응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 태수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아. 왜? 불 속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뭐가 무서워?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22년 동안 불길 속을 누볐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진성푸드에 결정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표님, 현재 진행 중인 운영자금 대출건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업 이미지 관련 이슈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박성일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유통망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은행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금 대출이 막히면 이번 달 직원 급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김미숙이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행이 대출 재심사한대. 김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지금 사방이 막히고 있다는 말이야. 처음으로 김미숙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영상을 지우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이 들끓다 잠잠해지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성물류 회장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 한성물류 본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22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박성일은 그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하늘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면담 요청은 사흘 전에 넣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빠듯하여 현재로선 면담이 어렵다는 것. 박성일은 재차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성일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성물류 회장님 면담 요청하러 왔습니다. 진성푸드 대표 박성일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현재 외부 일정 중이시라 만나 뵙기 어렵다고 합니다.
박성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박성일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힐끗힐끗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회장님 뵙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비서실로 연락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말없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미숙도 함께였습니다. 박성일이 혼자 가는 것을 보다 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미숙은 처음엔 꼿꼿하게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이 회사 회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김미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박성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잘 몰랐습니다. 한성물류와 계약을 맺은 것은 5년 전이었고 실무 담당자끼리 처리한 일이라 회장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한성물류 회장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외부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인터뷰도 없고 사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비서실에서 직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올라오시겠습니까? 박성일과 김미숙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양쪽으로 유리창 너머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서실장 이동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동현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이동현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정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뒤로 누군가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그 순간 박성일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휠체어가 돌아섰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감색 정장, 흰 셔츠, 그리고 남색 넥타이. 박성일이 익숙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산 한옥 레스토랑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가 와인을 끼얹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수? 박성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선 김미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다 손님을 맞이한 사람의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그 말에 두 사람은 소파로 이끌려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이 차를 내오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회장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성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한지연 시아버님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러 오셨습니까? 박성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도 막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김미숙이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인다거나 거절한다거나 하는 말 없이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제 딸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한지연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셨을 겁니다. 박성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이유가 사과만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박성일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성물류와의 계약건을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유통망이 무너지면 직원들 급여도 못 줍니다.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예. 박 대표님. 태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소방관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일이었죠. 그 일을 하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제 이력의 전부입니다. 박성일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강남구 논현동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박성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눈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저는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2층에 갇혀있던 남자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연기를 많이 마셔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죠. 그 남자를 끌어내고 나오다가 천장이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박성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저였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김미숙이 옆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의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성일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논현동 물류창고에서 거래처 대표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갑자기 불길이 번졌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가득 찼고 계단을 찾지 못한 채 2층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던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끌려 나오면서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구한 소방관이 중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찾으려 했습니다. 소방서에 문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소방관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 점점 마음 한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그 사람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습니다. 박성일이 천천히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펫 위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 저희 가족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미숙은 옆에서 굳어 있다가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천천히 따라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잘못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든 몰랐든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짓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낮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일은 소방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고 두 다리를 잃은 것도 그 일의 일부였습니다. 박성일이 눈을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제 딸이 상처받은 것은 다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지연은 5년 동안 공공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힘든 보호자를 달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사랑한 사람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다가 제 얼굴에 와인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김미숙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장면이 그 아이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건 어떤 사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성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성물류와의 계약 갱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성푸드와의 거래 관계는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이것은 개인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박성일이 낮게 불렀습니다. 태수는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직원 15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닌데.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통망 계약은 종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성푸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 한성물류 협력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박성일이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상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동현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성푸드 관련 부동산 담보 자산 현황입니다. 현재 은행 재심사가 진행 중인 대출건과 연동된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다만 박 대표님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은 돌려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살 곳은 있어야지요. 그 말이 무겁게 회장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성일이 한 번 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그 레스토랑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터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나다. 밥은 먹었어? 응. 아버지는요? 먹었어. 지연아. 응. 수고했다.
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수고요? 그냥 잘 살아줘서. 전화 너머에서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요.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현장을 나올 때마다 들었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진성푸드는 그의 여름이 끝나기 전에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한성물류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수도권 냉장 배송망이 끊겼고 연쇄적으로 대형마트 납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은행 대출 재심사는 결국 부결로 마무리됐고 운영자금이 바닥난 진성푸드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0억 원짜리 회사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일은 강남 사무실을 정리하고 회사명의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법인 자산 대부분이 채권단에 넘어갔습니다. 김미숙의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나더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일궈온 것들이 석 달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태수가 약속한 대로 진성푸드 직원 152명 가운데 고용 승계를 원하는 직원 98명은 한성물류 협력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은 이동현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성일과 김미숙에게 남은 것은 도곡동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태수가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회사와 권력은 모두 사라졌지만 살 곳만은 남았습니다. 준호는 파혼 이후 지연에게 수십 번 연락했지만 지연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 준호는 길게 사과의 말을 썼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번 보고 있던 사람은 평생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 지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준호와의 1년 4개월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이제야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지연은 병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과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야간 근무를 서고 가끔은 아버지 아파트에 들러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가을에 오래 생각해온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방관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22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동료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유족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심리적 후유증을 혼자 감당하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고 오래 생각했지만 시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는 이동현이 맡았습니다. 이동현은 설립 서류를 챙기면서 회장님이 왜 이 시점에 이 일을 시작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외부 인사를 부르지 않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소방청 관계자 몇 명, 그리고 지연이 참석했습니다. 지연은 기념식 내내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태수가 짧게 인사말을 하는 동안 지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일이었고 그 일을 하다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일을 하다 더 많은 것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 다친 채로 홀로 남겨진 분들, 이 재단이 그분들 곁에 조금이라도 오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번졌지만 웃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버지, 응, 나도 재단 일 돕고 싶어. 간호사니까 의료 지원 쪽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태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지. 지연이 휠체어를 밀다 멈추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쭈그려 앉았습니다. 봄날 주차장에서처럼. 그때는 눈물 때문에 쭈그려 앉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태수가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원래 잘 살고 있었어. 그래도 이제 더. 태수가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한태수와 한지연,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불 속에서 두 다리를 잃은 사람과 그 아버지를 닮아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한 딸. 두 사람의 새로운 계절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